먼저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김민수 박사과정이고 제가 10년 동안 서울대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했던 것들 그리고 교수님한테 지도받았던 것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 나왔습니다. 연구실, 저희 연구실 어떤 연구실인지 일단 신입생들은 모르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논문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고 어떻게 투고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실 소개입니다. 우리 연구실은 이제 SCM 연구실로서 생산 시스템의 계획에서 운영에 물려 이르는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중견연구자 과제를 통해서 주로 수행했던, 그리고 교수님 부산대에 있을 때 많이 수행했던 해운 물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나눠도 될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우리 연구실에 이제 기초 연구실과 그다음에 중견 연구자로 되어 있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스마트 에어포트 오퍼레이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실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아는 얼굴들이죠. 이렇게 다 졸업학교여서 졸업하고 떠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실생 두 명이 들어오고 이제 곧 졸업학교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제 중국인 교수님 한 분이 비팅 스카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학사 한 명, 이란학사 한 명 등 여러 다양한 국제적인 학생들이 모여서 글로벌화된 연구실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은 많은 이벤트가 있죠. 오늘 할 졸업생 환송회 신입생 환영이라던가 아니면은 코로나 시국이라 잘 못하고 있는데 워크숍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지금같이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김태호 소장님과 같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선배님들을 모시고 홈커밍대로 원래 수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해외에서 석학분들이 오시면은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세미나를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학회들에 참석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대 기본 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연구실에서 작성하게 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논문, 제안서, 결과 보고서 및 연차 보고서 같은 보고서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논문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써야겠죠. 우리 연구실에서 나온 모든 논문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구 실적란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논문 어떤 글이죠? 구민진 학생? 논문은 어떤 글이죠? 예, 잘 읽었습니다. 특정 주제, 이론, 현상,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주의 연구 결과를 적은 글이 바로 논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때 했던 보고서와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면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의 연구 결과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연구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제는 크게 한국 연구대학 과제와 기타 과제들로 나뉘게 되는데, 연구대학 과제는 연구실 진행의 근간이고 또 연구실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해주는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관련한 제안서나 아니면은 보고서 등에서는 전부 참석하고 관련 연구실의 논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또한 특허도 미리 계획을 했다면 작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과제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교수님께 잠을 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몇 가지 좀 프라이빗한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은 여러분들이 참여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희망자가 참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이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엑스트라 워크라서 엑스트라 워크를 하고 좀 추가적으로 뭔가 돈을 받기도 하지만 엑스트라 워크이기 때문에 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본인의 연구를 함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함의 견문을 넓힌다 관점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보고서, 연차 보고서, 이것도 파일 서버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당연히 지원을 받았으니까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야겠죠. 그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견연구자 과제와 기초연구실 과제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쭉 써야 된다까지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 TCI가 뭐냐, 도대체 TCI 급이 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 혹은 요즘 SCI2라고 부르는데 SCI, SSCI, ANHCI 모두 다 클라로베트의 애널리틱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덱스, 목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들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권위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목록들이 좀 믿을만한 학술지가, 좀 괜찮은 학술지라는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과학 분야냐, 사회학 분야냐, 예술인 인문 분야에 따라서 SCI, SSCI, ANHCI라고 나뉘게 됩니다. 이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SCI급 전원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SCI 전원이라고 하면 이걸 의미하고 SCI급 전원이라고 하면 이걸 전부 다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거에는 SCI와 SCI가 나뉘어져 있었고, 이게 약간 좀 전통적인 전원들, 좀 더 온라인으로 퍼블리시된 익스펜디드된 전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분류를 폐지하고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전부 다 SCI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는 방식은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다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마리타임 폴리시 매니지먼트라는 전원을 치면은 다음과 같이 어디서 퍼블리시 하는지, 그리고 ISSN, 그리고 이게 어디에 인덱스되어 있는지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원은 SCI에 인덱스된 전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제 엘스비어라는 출판사가 제공하는 목록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스코프스 목록이 있고, 보통 SCI가 더 넓고 다양한 분야의 목록을 포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SCI 저널을 약간 카피 아니면 뭐 좀 따라가서 이제 KCI라는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한국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학술지 목록이고, KCI 등재지 그리고 KCI 등재를 하기 위한 후보지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연구실에 들어온 이상, 그리고 20분야에서는 웬만하면 다 SCI 논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꼭 SCI 논문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인용, 임팩트 팩터, H 인덱스 이런 여러 다양한 말도 여러분들이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인용은 논문에서 서명 연구자의 연구 결과나 견해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논문을 쓰면서 예를 들어 뭐 A라는 연구자의 결과를 인용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결과를 끌어와서 설명할 때 이 인용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인용법은 학술별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술지에 맞는 스타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각 논문에 대해서 논문 단위로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는가가 이제 피인용수가 되겠죠. 피인용수에 따라서 그 논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용이나 피인용은 분야나 주제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숫자 차이가 커요. 의학저널들 같은 경우는 막 몇십 년씩 저자가 나오고 이 피인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저널에서 한 10번 인용된 논문과 우리 쪽에서 5번 논문된 인용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 쪽 5번 인용된 논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야 주제 내용에 따라서 숫자를 현대적으로 바라봐야겠다라는 것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임팩트 팩터, 이거는 저널 단위를 평가하는 겁니다. 저널의 신의 논문들의 평균 피인용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와 분야별로 다른데, 보통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들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저널이다,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실리는 저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 인덱스는 저자가 이제 n번 인용된 논문에 n개 있는 경우가 됐을까, 즉 저자의 정량과 정성을 동시에 평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저자인 걸 보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저자에 대한 총 인용수를 세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뭐 10,000개 인용한 저자, 10,000개 인용한 논문 하나 있는 저자와 뭐 100개 인용한 게 100개 있는 논문 저자가 똑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정성과 정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수님을 구글 스칼라에서 치게 되면은 다음 주 뜨고 이제 각 논문들이 쭉 뜨죠. 그럼 논문들에 대한 피인용수가 뜨게 되고, 그다음에 교수님의 H 인덱스로 다시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H 인덱스와 P 인용수를 체크할 수 있는데, 잠깐 유의할 점은 구글 스칼라랑 아까 말한 그 엘스비어랑 다 달라요. 왜냐면 거기서 포괄하는 논문들 중에서 P 인용수나 인용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그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게 되면은 국가연구자만 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ORCID라는 게 있습니다. 뭐 논문 읽다 보면은 왼쪽 사람 이름 왼쪽에 이런 마크 있는 거 본 친구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구자 번호예요. 마치 출판번호 ISSN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내가 내 번호를 등록한 다음에 저널에 제출을 할 때 그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연결이 되고, 이 연결을 통해서 내가 낸 논문들을 관리할 수 있고 특정 저자간의 논문들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 치면은 한 수백 명이 나올 겁니다. 뭐 수천 명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쓴 논문인지 다른 우리 미대 김민수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지 저기 기획과 김민수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이걸 통해서 개인화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자본은 마찬가지로 이제 유사하게 국가 R&D 참여하는 연구자를 특정하기 위해 만든 번호고, 이거는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아마 자동적으로 편집해서 연구에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리서치 게이트라고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게 있습니다. 링크드인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이직을 위한 페이스북 같은 게 링크드인이고, 연구자를 위한 페이스북 같은 게 리서치 게이트다. 그래서 본인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사이트 정도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기본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없죠?
자, 그럼 논문 작성 후 투구법에 대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 작성 단계를,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실 논문 작성 후 투구 단계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단계가 되겠고, 이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작성을 위해서 주제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쓸까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봐야겠죠. 선행 연구 조사는 주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스칼라, 아주 기본적인 사이트죠. 여기에 치면은 웬만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서관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술DB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본 논문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엑셀로 정리하는 원시적인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서지관리 프로그램이 아주 잘 개발되어 있어서 엔드노트나 아니면 멘델레이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이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엔드노트는 유료인데도 무료 다운이 가능하고, 워드랑 연계해서 나중에 인용한 것들 정리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사이허브, 여기 불법 사이트라서 주소가 매번 바뀝니다. 그런데 위키피디아에 치면 나올 거예요. 사이허브는 이제 논문 지식에 대한 원래 논문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는데, 지식에 대한 어떠한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 치면 웬만한 논문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독하지 않은 DB가 있는데 논문이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 탐색을 해야 되죠. 우리 연구실에 왔으면은 연구실에 어떤 연구 했는지 일단 봐야 됩니다. 선배들 괴롭혀서 어떤 연구 했어요? 선배는 어떤 걸 관심이 있나요? 어떤 주제가 더 있을까요? 막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연구제목 과제가 무엇인가? 과제랑 릴레이트된 연구를 해야지 막 갑자기 공항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전투기 우주선 하겠다 이러면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선행 연구의 한계. 선행 연구는 딱 읽다 보면 여기 왜 없지? 왜 없지라는 게 보일 거예요. 물론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하지만 공략할 부분이 있다면 해보면 좋을 겁니다. 또 우리 연구실은 이제 방법론을 활용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수리계획법, 그리고 거기서 벌써 휴리스틱, 메타규스틱, 뭐 실행행위 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지도 적합한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궁금한 건 특화된 도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금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다, 혹은 나는 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그쪽과 관련한 논리지가 있고 도메인이 있으면은 그 주제로 연관된 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사이트는 이제 서울대 논문 작성 관련한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올렸는데요. 여기 라이브러리 가이드.attribution.kr 들어가게 되면은 논문 작성 A-Z라고 해서 사실 좀 브로드하게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 좋은지에 대한 서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남으면 좀 참고해서 이것저것 이 공부를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문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딱 뭔가 주제를 정했어요. 근데 그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애매하게 이거 그냥 대충 IP 만들고 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애매한 거 나오기 전에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뭔가 애매한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글로 써봅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을 해서 내가 쓴 글을 타인이 보았을 때 독자가 글을 따라가면서 똑같은 문제상의 묘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묘사가 되고 나서야 이제 뭔가 더 논문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유카운티 연구와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접시 컨테이너 도입 시 형용사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내가 썼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 풀겠다. 이게 누가, 형용사가 언제, 접시 컨테이너 도입됐을 때 어디서, 각 항구에서 무엇을, 크레 활동 최소한 방안을 왜, 신규를 특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수계획법과 휴리스트를 통해서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한 상황도 있고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실상을 얼마큼 묘사했는가, 그리고 한계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연구를 수행해야 됩니다. 방법론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했어요. 모형을 했어요. 그러면은 선행 연구들이 어떤 방법론을 썼는지 보고 우리 연구실이 어떤 방법론을 썼는지 파악을 해서 풀어야 돼요. 해당 방법론을 그리고 실험을 하면은 실험 데이터도 중요해요. 어떻게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 실험 데이터, 리얼 데이터 쓰면 가장 좋아요. 하지만 보통 리얼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던가,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를 보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트를 참조해서 가져와야 되고, 의구석 가인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센서티비티 애널리시스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정들 맞다는 보장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변화했을 때 어떠한 파라미터 변화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로버스트한지 이런 거는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해요. 논문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 실험 하나 할 때마다 연구노트 작성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작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 간단하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다 우리 연구실 선배들이 했던 것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왜 실험을 했는가, 결과를 통해서 어떤 걸 얻었고 어떤 가설을 입증하고 새로운 표현을 지시는지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 결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 정리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연구를 왜 했지? 라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는 보통 이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받는 주체들이 미친 영향이 무엇이 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고 메이저리얼 인사이트를 끌어낸다면 더없이 좋은 연구가 되겠죠. 특히 요즘은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뭐 ESG니, 코비드-19니 하는 사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 상황을 맞물려서 연구 방향의 통찰을 제공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했어요. 논문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투구를 해야겠죠. 그럼 어디다 낼까? 여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좀 타겟점을 정할 때 여러분들 괜히 애원대 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주세요. 자, 일단 연구실 홈페이지 보면서 기존 제출 전원들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괜찮은 전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들 중에서 이제 스페셜 이슈들이라고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매번 뭐 우리는 이번 분기 동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모집한다 이런 게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정민 연구원처럼 뭐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 어디 학교에서 발표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찾아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페셜 이슈는 보통 보다 그 분야에 특화된 심사위원분들이 계시고 더 짧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페셜 이슈를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전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토픽에 대해서 선배들이 쓴 거는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각 출판사마다 요즘은 저널 파인더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앱스트랙이나 제목, 그 다음에 키워드만 넣어주면은 거기에 유사한 저널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약탈적 저널. 작년에 재작년에 오믹스 이런 사태 터졌었죠. 약탈적 저널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실존하는 저널인가, 이게 됐다가 나중에 큰일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약탈적 저널 꼭 체크하고 이거는 한번 출판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꼭 낼 때 확인하고 내야 됩니다. 작성할 때는 이제 보통 요즘은 포맷 프리인데 레이텍이나 워드를 이용해서 주로 제출하게 되고요. 레이텍 작성할 때는 오버리프라는 그 툴을 쓰게 되면 이제 온라인 협업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텍스워크 같은 걸 썼는데 요즘은 텍파일 바로 그렇게 안 써서 오버리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팁인데 워드랑 레이텍을 서로 변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A라는 전화는 워드만 받고 B라는 전화에서 레이텍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브라인드 EQ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워드가 이렇게 상호 변환해주는데 10번 제한이거든요. 이거 지우고 다시 빨면 또 다시 돼요. 그래서 이거 변환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수식을 썼을 때 그걸 요즘 AI 기반으로 워드 수식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렉스픽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쓰게 되면은 PDF나 사진에 있는 아니면 정말 급하게 내가 손으로 쓴 것도 잘 변환해주니까 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논문을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 투구할 때 여러분들 딱 투구하려고 보면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커버레터입니다. 말 그대로 커버로 쓰는 글이에요. 편집자에게 나는 이 논문을 이러이러한 그걸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한 논문을 제출한다 라는 소개인데 연구실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고 교수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작성하고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건 에스타바이아로 출판사에서 주로 요구하는 건데 논문에 대해서 3줄 정도의 하이라이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써놓으면 좋고요. 또 요즘 몇몇 저널들은 리뷰어들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논문에 대해서 누가 심사했으면 좋겠느냐. 물론 에디터가 이거에 대해서 뭐 100% 그 사람을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인용한 여러분들 인용한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선정해서 미리 초안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로그MS에서 케빈리 교수님 이분이 NPM 에디터의 치프인데 이분이 이제 논문 심사 프로세스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에서 따왔습니다. 리뷰 프로세스 간단하게 이제 리뷰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저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했다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면은 이제 처음에 좀 뭔가 포맷이 안 맞거나 뭔가 뭐 내용이 뭐 이런 걸 보내라고 하면서 바로 리젝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로 리젝트 오라고 되고 또 이제 디시전에서 에디팅 시판도 오게 되면은 별로상을 오면은 이제 아카데믹한 걸 봅니다. 아카데믹하고 컨트리뷰터가 있나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있나 딱 보시고 아니면은 뭔가 우리 전에 맞나 이런 걸 봅니다. 또 아니다 그러면 바로 리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데스크 리젝이 돼요. 그리고 오케이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리뷰어한테 보내보자. 그러면
에디터가 이제 리뷰어 한 두세 명 선정을 해서 이제 에디터들이 선정을 해서 이제 두세 명의 리뷰어가 리포트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리뷰가 돌아오게 되면은 A가 다시 에디터에 시판을 보내주고 이걸 통해 B시장에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은 리셋되는 경우도 있고 압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NPM 같은 경우는 전체 처음 들어온 그 페이퍼의 65%가 바로 리젝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연구실에서 교수님의 논문 트라이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 분야별로 이제 13번까지 이제 새로운 저널을 찾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두세 번 정도는 다 새로운 저널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 이제 저널 여러분이 논문까지 제출했는데 이제 거기서 바로 그 저널에서 없애지는 케이스를 1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만약 실패해서 다른 저널도 제출해보고 다른 저널 제출해보고 이런 횟수가 어떤 건 13번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별로 마이너스 로지스틱스는 좀 인벤토리는 좀 작지만 예를 들어 SCM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13번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두 번 이상의 그 전원들의 거절을 리젝을 받고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서 되었다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딱 써서 제출했는데 리젝 먹었다. 마상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이제 리젝 먹었으면 그럼 리뷰어가 이것저것 좋은 얘기 해줬으니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어차피 뭐 두 번 정도는 리젝 당할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쓴 논문들, 많이 쓴 저널들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IJPI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로스나 CI 같은 좀 우수한 저널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IJP나 CI 같은 저널을 넣었으니까 이제 이런 저널들을 여러분들이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논문 심사 결과 통보받으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논문은 음식이상이에요. 여러분의 시도 끝에 약속을 받는 기쁨을 결국 약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수정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겪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과는 이렇게 4개로 줄로 나뉘게 됩니다. 엑셀, 메이저 리비전, 마이너 리비전, 리젝. 엑셀, 바로 승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이 아닌 이상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일단 뭐 석사생 수준으로 박사생 수준으로 엑셀을 바로 하는 케이스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무조건 리비전이 없습니다. 좋다면, 운이 좋다면. 메이저 리비전. 논문에 대한 계속 수정 요청이 와요. 추가적으로 시험을 해라, 모형을 변경해라,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뭐 인사이트를 좀 더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그 내용에 맞춰 리비전을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개제 승인을 정보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 리비전, 소폭 수정, 이거 조금 설명 추가해 주세요. 선행 요구 약간 보강해 주세요. 문법 좀 여기 좀 깔끔 클리어하게 보여주세요. 이 정도 내용만 딱 와요. 그러면은 여기 조금만 이거만 수정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젝. 자, 리젝은 이제 데스크 리젝과 일반 리젝이 있는데 요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데스크에서 리뷰어도 보내지 않고 리젝하는 데스크 리젝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나 중국에서 진짜 물량전을 막 하고 있어서 이제 데스크에 오면 웬만하면 다 리젝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다른 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전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에디터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데스크 리젝이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는 리뷰어들의 코멘트가 같이 들어와요. 리뷰어들이 본 논문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리비전 같은 경우는 다시 답변서를 보낼 때 그 커멘트 가까이 대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꼭 같이 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정이 됐어요. 굉장히 기쁠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이 나왔으면은 이제 추가된 프로세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점에 테크니컬 에디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존 파일, 제출 파일로 이제 논문의 양식에 맞춰서 개제 예정 버전을 보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쭉 읽어보고 링크나 수식이나 그림 같은 게 이런 게 있는지 잘 깨집니다. 깨지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심사할 때는 보통 더블 블라인드인 경우는 저자명이나 소속 연락처를 다 지우는데 더블 블라인드인 경우 지웠으면은 그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 두 내용을 어크놀리지먼트에 추가해달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에디터나 리뷰어들이 여러분들 논문을 봐주고 특히 리뷰어들은 그냥 무고수로 다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어떻게든 평가를 내려주고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적을 해줬으니까 감사를 써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보통 과제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논문을 쓰게 됩니다. 스마트 시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과제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제에 대한 사사를 표기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해적 과제에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논문 작성 및 투고였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질문이 혹시 또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연실 팁들 몇 가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졸업 요건. 서울대 요건은 석사 전형과 학술대 발표 한 건 이상이고 일저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저자, 선저자로 내 논문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발표도 졸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실 기준으로 SCI급 전환 한 편의 이상 제출할 정도로 작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럼 못하니까 꼭 쓰세요. 그리고 문자시, 논문연구 수강, 사업법 세미나 수강 이거 헷갈려가지고 얼마 전에 다른 연구실 중에 박사인지 석사인지 논문 자격 시험 하나 안 봐가지고 뭐 수료 연기된 걸로 아는데 이거 꼭 체크해서 본인이 체크해야 됩니다. 누가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체크해서 꼭 전문 요건 확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박사 논문 연관된 주제로 CCI급 전환 한 편 이상 게재하거나 억셉되는 게 서울대 요건인데 우리 연구실은 3편 이상을 매우 강력히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3편 이상 제출할 정도로 작성해 줘야 되고 마찬가지 이 졸업 요건들을 다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논자시나 예비시험을 다 통과하고 수료를 하겠죠. 수료하고 그 수료 바로 다음 학기에 초심을 보고 그 바로 다음 학기에 중심과 중심을 보게 되는 게 산업공학과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료 후에 연구생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등록을 안 하면은 논문 심사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비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꼭 이 등록도 까먹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등하교 표절 랩아웃 10시 출근 아웃스택입니다. 뭐 본인의 그에 따라서 앞당기거나 뒷당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시 출근 아웃스택은 그리고 스케줄 맞게 어느 정도 플렉스블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최소한 50시간은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퇴근하면서 하교하면서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교수님께 보고하고 또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아주 잘한 폼이 4교시 수령님의 데일리 리포트인데 몇 시에 무엇을 했고 이제 타결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를 보다 보면은 지금 이거는 PPT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양식이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 PPT를 보게 되면은 되게 글이 엄청 많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교 발표 이런 거 할 때 글 많으면은 여러분들 딱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단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은 간결하게 대조식으로 작성하고 한 슬라이드에 8줄 이내 가독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절달림 절대 금지하고요. 페이지 번호와 간지를 활용해서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를 잘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과 애니메이션을 적극 활용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꼭 포함을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워든 한글 작성할 때도 어절달림 절대 금지고 페이지 번호와 표지를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구실에서 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 시스템, 그래머리 아주 유용합니다. 다들 써보면 알겠지만 자, 연구실에 구독 중인데 이제 계정 선배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줄 겁니다. 워드의 플러그인도 활용 가능한데 내가 영어로 썼어요. 여러분들 원어민 거의 없잖아요. 쓰면은 이제 이게 문법에 맞나 이거 그냥 체크 간단하게라도 먼저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터니김 이거는 서울대 도서관에서 이제 구독 중인 프로그램인데 표절 검색이에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뭔가 내 글이 어디서 갖다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패러프라이징을 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뭔가 비슷한 글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조교할 때 이제 과제 채점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실에는 구이드 라이브러리라고 파일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뭐 슬랙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파일 서버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연구실에서 정보를 공유하니까 이 파일 서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실 선배들 통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충격을 먹는 케이스가 있는 게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 메일 쓰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메일 쓰는 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일 쓸 때 이 5가지 꼭 들어가면 좋습니다. 제목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목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타율을 작성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내가 뭐 중심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포워딩이나 뭐 아니면 답변일 경우에는 그거 붙여서 작성해서 해야겠죠. 또 본문에 서울 본인이 누군지 써주세요. 얼마 전에 받은 어떤 그 컨택하는 학부생 메일 중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누군지 간단히 인사하고 왜 연락했는지 요청사항 무엇인지 본문에서 간결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뭐 이러하거나 저러하니 이런 식으로 주문번 쓰면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문사 올리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올림 혹은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통 아예 완전 다른 기관의 사람들한테 드림을 많이 쓰고 이제 같은 기관의 이제 윗분들한테 올림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이건 사마다 다르니까
잘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번 인원들을 참조 꼭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알아야 되는데 참조를 안 한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참조 기능 활용해서 써주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해당 식프가 참조에 들어 있으면은 그거에 좀 더 의미 있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생각해주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소속이나 연락처 작성 서명 기능도 활용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외부 기관과 많이 얘기를 할 때 유선이나 대면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말이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해줄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해준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언제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거 남겨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거나 녹음이나 서면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걸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봉사단체, 제가 STX 봉사단을 했었는데 거기 직원이랑 같이 주고받았던 메일이에요. 자, 잘못된 예죠. 뭐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요하고 흑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잘됐네. 이번에 중심 심사 요청하는데 중심 심사 요청 왜 보냈는지 제목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찾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글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사, 나는 누구이다, 왜 연락을 했다, 어떤 내용을 설명, 그리고 이거 맞춰요. 이거 요청사항 이렇게 적어주고 감사합니다 올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서명까지 이런 식으로 풀텍스트로 써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울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메일을 카카오톡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메일은 격식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영실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